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며칠 전에 나온 비디오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으로 만든 첫 산문책이자 부처님의 일대기를 엮은 석보상절의 내용과 탄생에 얽힌 이야기를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낸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석보상절은 세종과 세조가 소원항우의 극락왕생과 정각을 염원하며 만든 책입니다. 현존하는 석보상절의 첫 번째 책인 제3권은 시달타 태자가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가하는 장면이 핵심입니다. 책은 석보상절의 옛 글자 훈민정음 원문을 싣고 이를 현대어로 쉽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훈민정음 반포 이후 문자로서의 실용 가능성을 증명하는 첫 책으로 부처님 일대기 석보상절을 편찬한 것에 주목합니다. 서문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몰랐던 훈민정음과 불교에 대한 새로운 사실과 궁금증, 조선시대 불교 수영의 배경과 역사 등 무수한 다빈치 코드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은하수를 이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석보상절 서문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 소원왕후가 돌아가셔서 이 책을 쓰지만 이제 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백성들이 다 불교에 귀의하기를 바라노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서문에 담긴 의미야말로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취지에 부합하는 실제 상황이요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낱말을 풀이한 협주를 가리켜 훈민정음 사전이라고 극찬합니다. 저자는 단 10개월 만에 완성한 24권의 대작을 수양대군 혼자만의 작품으로 보기를 거부합니다. 신미 스님을 비롯한 10분의 스님과 스님의 세속 아우로 중수석가보를 편찬한 김수원 등과 같은 집단지성이 편찬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문자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석보상절의 유려하고 아름답고 정말 완벽에 가까운 이 최고경지의 이 우리 글자를 저자는 세종과 세조 부부 덕분에 문자로 평등한 세상, 세계 속의 한류 그 중심에 한글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네, 잘 보셨어요? 훈민정음으로 만든 첫 산문책이자 지금 외국인 선생님이 오늘 1시 하는 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들어오게 하려고 잠깐 했는데 네, 오늘은 5강입니다. 석보상절 훈민정음 조선대장경의 길을 열다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이고 오후 12시 40분입니다. 봉선사 월인석보대학의 석보상절 강좌이고요. 저는 터키 에르제스 대학교 정진원입니다. 5강 차례는요, 지난번에 4강에서 첫 번째 이야기, 석보상절 조선불교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쓴 세조, 세조는 나중에 임금이 됐을 때 이름이고 석보상절을 썼을 때 이름은 수양대군, 세종대왕의 둘째 아드님이죠.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석보상절의 의미와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여러 가지 수수께끼 같은 그걸 이제 다빈치 코드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 우리나라에 뭐 이제 영화도 되고 소설로도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이들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세조와 광릉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세종과 영릉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여러 번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외국인 선생님들이 이제 자꾸 들어오시고 제가 11월 18일 날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그 선생님들을 이제 모시고 이제 그 줌으로 특강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혹시 이 석고상절 특강을 들으시고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 모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책은 제가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요 책부터 1권,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가 월인석보 제1권, 그 다음에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대장경이 월인석보 제2권, 월인석보 제3권은 남아있지 않지만 석보상절 제3권, 석보상절 훈민정음 조선대장경의 길을 열다가 그 다음 내용에 이어지고 있고 제가 또 월인청강지곡에서 이 석보상절 제3권에 해당하는 노래들을 찾아서 석보월인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귀한 사진들을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릉이라고 여주에 있죠. 그 세종과 소원왕후가 합장한 합장릉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 우리 책에 나온 사진은 조금 전에 그 뉴스에서 보셨듯이 그 남동우 기자님이 굉장히 이제 그 꼼꼼하게 읽고 책에 아주 중요한 그 요소마다 전부 다 이제 짚어가면서 그 책을 그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그 하시느라고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다 읽으신 다음에. 그래서 내가 다른 걸 찾느라고 그 뭘 찾다가 그게 그날 나온 거예요. 한 달 뒤에. 그래서 그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우연히 이 기사를 보게 됐는데 정말 꼼꼼하게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랬더니 너무 늦게 그 이제 뉴스로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한 달은 걸렸어야 할 그런 이제 취재 뉴스여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제가 우리 책에 교재에 이 영릉의 그림이 나오는데 사진이 이거는 이제 영릉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어, 그리고 마주 보이는 산이 북성산인데 1930년대에는 어떻게 이제 돼 있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거 해주세요. 이것도 이제 멀리 이제 제가 파노라마로 찍은 것 같으네요. 예. 영능, 이건 이제 뛰어날 영자고, 이제 능은, 이제 그 왕의 산소를 능이라고 하죠. 조선 네 번째 임금인 세종과 그 왕비 소원왕후의 동봉이, 동봉, 같은 산소 봉우리 아래 두 개의 방을 만들어서 두 개의 그 관을 넣고 합장한 합장능이다. 조선 왕릉 최초의 합장릉이래요. 원래는 광주 지금의 이제 서초구 내곡동에 영릉이 있었어요. 그때는 헌릉이라고 불렀었는데 그 1469년 예종 그 세조의 아들이죠. 여주의 영릉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68년에 세조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조를 광릉에 이제 모시고 그 이듬해에 세종과 소원왕후를 영릉으로 이장을 하는 거죠. 그 지세는 그 층층이 해와 달의 모습을 띠는 그런 풍수지리를 형상하고 봉황이 날개를 펴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래요. 그래서 최고의 명당 자리고
이제 정문으로 들어서면 이제 제실이 있고 세종대왕 동상이 오른쪽에 있고 또 왼쪽에는 세종대왕 기념관인 세종전이 있다. 이건 옛날 거고 요새 다 허물고 다 새로 지었어요. 예. 그리고 능의 이제 구성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합장능이고 이제 우리 산소에 보물이 새우잖아요. 그 안에 두 개의 방을 갖춘 곳이다. 그리고 국제오례의라는 그 이제 법도에 맞춰서 조선 정기 왕릉 배치의 기본이 되는 그런 능이라고 해요. 이제 천장은 이장한다는 소리예요. 세조가 이제 유언을 그렇게 했대요. 병풍성을 두르지 말아라. 난간성만 설치해라. 봉분 안에는 석실이 아니라 회격, 관을 구덩이 속에 내려놓고 그 사이를 석회로 메워서 이제 다져라. 그리고 혼유석, 이제 혼을 이제 그 부르는 돌 두 개를 마련해서 합장능임을 표시를 했대요. 그리고 옛날 왕릉에는 뭐 난간석에 그 경주에 가보시면 알죠. 12지 신상 쥐부터 자축인묘 진사오미 조각을 해서 방위를 표시했는데 영릉과 이제 세조 왕릉부터는 그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간소화를 했다. 12지를 문자로만 표현을 했다고 하네요. 입지는 풍수 사상에 따라서 주산을 뒤로 하고 산의 그 허리에 그 봉분을 조성을 했고 좌우에는 청룡 백호를 이루는 그런 지세고 남쪽으로는 안산인 북성산 그 마주 바라보이는 산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자각이라고 해서 뭐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한 준비하는 그런 전각인데 홍살문의 위치가 틀어져 있어서 참도 이제 그 혼을 그 제사 지내러 가는 길은 이제 그 축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제가 잘 뭔지 모르겠네요. 어, 현재 홍살문은 후대에 옮겨진 것 같다. 그리고 원래 위치에는 그 초석이 남아 있어서 옮겨졌음을 알 수가 있고, 또 수복방, 수락관, 이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준비하는 장소죠. 정자각 바로 옆까지 올라가 있다. 1977년이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세종을 이제 그 성군으로 하는데 굉장히 애를 썼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를 찾은 사진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2020년에 수리하고 복원해서 재개관을 했어요. 그리고 매년 5월 15일 양력에 세종대왕릉 정자각 일원에서 세종대왕 생일이 스승의 날인 거 알고 계셨어요? 숙모제전, 이제 생일을 기념해서 올리는 제사를 봉행을 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세종은 어떤 임금인가? 1397년에서 1450년까지 54세를 살았죠. 세종, 그 아들은 52세까지 살았고, 그리고 재위 기간은 1418년부터 1450년까지 32년 동안 치세를 했어요. 원래는 3대, 세 번째 임금, 태종, 이방원이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죠. 그 부인 원경왕후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인 양녕대군이 이제 세자였다가 그 세자를 이제 자리를 내놓으라고 물러나게 하게 되고 효령대군 둘째 아들도 사양을 하게 돼서 셋째 아들이 이제 충령이었는데 왕세자로 책봉이 되었고 같은 해에 22세의 나이로 조선 네 번째 임금으로 이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54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31년 6개월 동안 재위를 해서 굉장히 한 그 세대, 제네레이션을 이제 넘도록 치세를 하잖아요.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그리고 세종 2년 1420년에 집현전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고 학문을 이제 그 열심히 진흥시키고 유교 정치의 기반이 되는 의례 제도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근본이 되는 민본 정치를 중시하고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우리 공부하고 있는 훈민정음 글자를 만들고 또 이제 백성들이 그 자기의 뜻을 충분히 이제 그 나타낼 수 있도록 소통을 바라던 세종의 이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기 때문에 유교 정치, 자주적인 문화 융성, 그래서 이 글자를 창제한 것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아주 큰 번영을 갖고 오고 그 당시에 1392년에 위화도 회군해가지고 그 고려에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역성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420년이면 얼마나 됐어요? 한 30년이나 됐을래나 말았을래나 한 아주 그 신생아 국가였단 말이죠. 그 조선의 기틀을 다지는 훌륭한 임금이 됐고 그 500년을 이제 이어가는데 그 또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 세조가 그 역할을 당당히 이제 담당을 하죠. 세종은 이제 왕의 그 올라간 그 다음에 집현전을 만들어서 이제 신진학자들을 많이 양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집현전 학자들이 나중에 뭐 이제 훈민정음 뭐 서문도 쓰고 뭐 하긴 하지만 이거는 그 뭐 이제 극비리에 만들어졌다 글자는 그건 이제 거의 정설이죠. 그리고 뭐 장영실이라든지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아주 다양한 분야에 진짜 세종은 천재였죠. 뭐 이제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갖고 그 몸을 상할까 봐 책을 뺏었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왕이 태종이. 어,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세종이 집현전학자들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일화들도 많이 남아져 있고 이 예를 들면 밤늦도록 책을 읽다가 이제 집현전에도 누군가 불을 켜고 책을 읽는 걸 알고 이제 누가 그러고 있느냐 그렇게 이제 저기 환관 내시한테 물어보라고 하고 새벽이 되도록 글 읽는 소리를 또 집현전 앞에서 듣고 집현전은 지금 경복궁의 수정전이라고 있어요. 그 경회로 앞에 있는 정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수정전이라고 나중에 그 대원군이 그거 중창하면서 이름 바꿔놨는데 괄호치고 집현전이라고 써야 된다고 봅니다. 신숙주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임금이 입던 옷을 덮어주고 돌아왔다.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건 뭐 정조일 때도 이런 규장각 지금의 창덕궁에 또 그런 일화가 전하죠. 그 부인 소원왕후 심씨 1395년, 1446년 그 지난번에 어, 세종보다 2년 앞서 태어났다. 2살이 더 많다라는 말씀 드렸고 아버지는 청천도원군 시몬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408년, 그러니까 이게 몇 살인가 보세요. 1395년에 태어났는데 13살에 충녕대군과 이제 혼인 의식을 올리고 이제 경숙옹주라는 그 이름으로 봉해집니다. 그리고 1417년에 이제 사만국대 부인에 봉해지게 되고 이제 그 남편 충녕대군이 이제 세자의 책봉이 되자 경빈이라는 그 벼슬 이름이에요. 점점 올라가다가 이제 세종이 즉위해서 공비라고 불렸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중전한테 이름을 안 붙인다고 해서 왕비라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승진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시아버지 태종이 어, 이 친정아버지 시몬의 세력이 커지는 걸 이제 염려해서 그 역적으로 이제
그 사약을 받고 죽게 하죠. 그래서 이 소원나무도 그 지위가 위태로워졌는데 그 일은 어떻게 된 거냐면 아버지 시몬이 이제 영의정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명나라 지금의 중국에 이제 사신으로 갔을 때 삼촌 숙부죠. 심정이 병조판서 박습이라는 사람에게 그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태종이 이제 합당하지 않다. 왜 세종을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국군 통수권은 태종이 갖고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군사력이 다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랬더니 이거를 이제 그 병조판서가 그 태종에게 고자질을 해서 이 시몬 이제 형제가 전부 다 사약을 받고 죽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딸인 소원왕후도 폐위시켜야 된다. 왕비 자리에서 내쫓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세종을 내조한 공이 이미 다남매 엄마였거든요. 컸고 그 이후에도 총 8남 2녀를 두어서 문종, 세조가 소원왕후가 낳은 아들들이 이제 왕을 두 아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 얘기에도 했었지만 세종과 소원왕후는 아주 금슬이 좋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뭐 1436년 세종 18년 이때 이제 그 세종이 왕 노릇한 지 18년째 세종은 이제 사정전은 집무실이에요. 이제 임금이 그 사무를 보는 그 사무실로 나아가서 소원왕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칭송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이제 그 세워진 이래로 가법이 지극히 우리 왕비 덕분에 바로잡혔고 세종 나 자신에게 있어서도 중궁 소원왕후의 내조에 힘입어서 지금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 중궁 소원왕후가 매우 성품이 유순하고 언행이 훌륭해서 투기하는 마음이 없었으므로 후궁이 12명이 있었다고 그러죠. 태종께서 이제 자기 아버지이자 소원왕후의 시아버지가 항상 그 나뭇가지가 늘어져 아래까지 미치는 덕이 있다고 칭찬하였다. 이제 수양버들이 이렇게 이제 축축 늘어지듯이 그 덕이 그렇게 아래로 이제 내려오는 것을 이제 칭찬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종 28년 1446년 3월에 소원왕후가 이제 세상을 떠나자 세종은 매우 슬퍼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왕비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둘째 아들 수양대군에게 부처와 그 가족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이를 한글 훈민정음으로 번역해서 책을 내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 이제 명을 받고 아들 수양대군이 김수훈 등의 도움을 받아서 석가보, 법화경, 뭐 팔만대장경에서 그 엑기스만 뽑아서 이걸 훈민정음으로 옮겨서 석보상절이라는 책,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첫 번째 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세종과 세조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직접적인 동기는 뭐라고요? 소원왕후 덕분인 거죠. 24권에 그 이르는 아주 그 방대한 그 문헌을 이제 10달 만에 쓰는 기적을 행하게 되죠. 수양대군이.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과 극락왕생을 이제 소원하는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그 1930년대 이제 무슨 뭐 유리판에다가 찍은 그런 사진이에요. 이때가 이게 영릉이고 요 맞은편에 보이는 게 북성산, 안산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죠. 연세대 뒤에 있는 산도 우리가 안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영릉이고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본 사진, 이제 문인석 같은 게 무인석이 보이고요. 그 문인석 옆에 그 조선 이제 1930년대
복장을 한 남자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60년대에는 이렇게 이제 그 축제 모양으로 세종문화 큰 잔치가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에 다 올라가서 이렇게 그때만 해도 정말 한복들을 많이 입었었네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습이고, 네, 1975년에 영릉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 그래서 이제 여기 세종대왕릉이 영릉이 있고 요 맞은편에는 효종대왕릉이 있어요. 그 광릉은 이쪽에 세조의 능이 있고 이쪽에 부인 정의왕후의 능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년대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 가운데 길은 이제 그 뭐지 그 영혼이 가는 그런 길이라고 해서 정비하는 그런 모습이고 일반인들은 다 이 가운데 길 안 가고 옆길로 가죠. 우리가 절에 가서도 가운데 문은 부처와 그 이제 스님들만 들어가시고 우리는 이제 그 옆문으로 사용하는 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이라는 게 이제 20년도에 그 다시 재개관을 했는데 에, 여기에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해시계도 만들고 물시계도 만들고 혼천의 그 천문 관측하는 과학기구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 야외 박물관에 있으니까 영릉에 한번 다들 이 가을에 구경하러 가기 되게 좋아요.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 이제 이 그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이제 농사에 관련된 책, 의학에 관련된 책, 이런 것들도 많이 편찬을 합니다. 그리고 용벼천가, 월인청강지고, 월인석보, 이런 것들을 이제 집현전에서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음악의 천재였죠. 세종대왕이.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그 국가 제사에 사용하는 악을 정리하고 또 이제 그 선왕들, 조상들을 그 기리는 정대와 보태평 같은 이제 조선의 음악들을 작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편경, 편종 뭐 이런 거 종묘 제략할 때 종묘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을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웅장하고 좋더라고요. 그런 악기들도 그 음을 잘 그 이제 조절해서 만들었다는 박연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어, 세계의 유산이 됐죠. 조선의 왕릉들이. 그래서 저는 조선의 왕릉들이 다 이제 풍수질이 좋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이제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지금의 이 양주, 양평 이쪽에 그 이제 임금의 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봉선사를 위한 인문학으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조선 왕릉은 총 42개의 능으로 남아있고 북한에 또 2개가 남아있대요. 그래서 이제 40개의 능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2009년에 이제 등재가 됐고, 이 영릉은 이제 세종대왕의 그 능침 공간도 이렇게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조선왕릉을 어떻게 조성하는지 그런 영상도 거기서 볼 수가 있고, 뭐 이렇게 터치 스크린으로 해서 이렇게 책을 볼 수도 있고, 아주 잘 만들어 놨으니까 꼭 한번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 세종의 마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세종은 몸소 월인청강지국을 지어서 소원왕후와 함께 바른 깨달음을 얻기를 발언하였어요. 그러니까 증득하고자 발언하나이다. 그리고 여기에 그 일본에서 제가 이제 따온 건데 요 이야기도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고 어머니의 극락왕생 발언을 위해서는 아들아 그 너무 슬퍼해서 몸상하지 말고
어머니를 위해서 훈민정음으로 책을 쓰려무나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이제 보이고 또 이제 월인청강지곡을 이제 지었는데 여기에서 두 그러를 어우러 석보상절을 맹가라 이루고 또 정음으로 번역하여 사람마다 수비 알게 하야 내진 하자오니 사람 하시고 첩제 찬송 명할 월인청강. 그러니까 찬송가가 지금은 기독교를 이제 예수를 찬양하는 노래가 됐지만 원래 찬송가라는 말은 이 불교 지금 우리가 찬불가라고 부르는 그 노래에서 그 원어를 찾을 수가 있다. 뭐 장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불교 용어들을 기독교에서 가져가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태종께서 보아주시고 그 찬송을 지으셔서 이름을 월인청강이라 하니 이제와 높이 받들기를 어찌 소홀히 하리요 느슨히 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종의 작곡 실력이 대단했다고 하죠. 정말 그야말로 금나와라 뚝딱 뭐 도깨비방망이 두드리듯이 작곡을 뚝딱 완성을 합니다. 음악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고 조선시대 새로운 음악을 이제 만들 때에도 그 막대기로 장단을 이렇게 맞추면서 하루 저녁에 지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 노래가 바로 월인청강지곡이라고 이제 명기시하진 않았지만 모든 음악이 이제 기존의 곡조, 멜로디에다가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예요. 조선시대 노래가 사실은 다 고려시대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시조 같은 거는 노래의 그 곡조는 다 똑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노랫말만 지금 수천 곡이 남아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노래는 모든 곡조는 다 같았다. 그래서 가사만 바꾸면 월인청강지곡 600소를 그래서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일찍 공부 학생이 되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네. 포상절 자 오늘 가와세 선생님은 저기 뭐야 2시 아니 1시로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두 번째 이야기 석보상절의 의미와 편찬 다빈치 코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요거 임유미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석보상절과 월인청강지곡은 일심동체. 석보상절은 석가모니께서 태어나고 열반에 드실 때까지의 일생과 설법한 경전 내용을 자세히 할 것은 자세히 하고 간략히 할 것은 간략하게 편집한 조선시대 최초의 훈민정음 불경이다. 이와 짝을 이루는 월인청강지곡은 불교의 진리를 상징하는 달이 하나 있지만 지상에 있는 1000개의 강에 똑같이 도장 찍히는 것처럼 부처의 진리가 온 세상에 두루함을 노래한 것이다. 특히 석보상절의 내용을 대송처럼 요약한 시입니다. 곡조도 용기여창가의 글자 수와 비슷한 것을 볼 때 비슷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거기까지. 네. 예, 석보상절의 뜻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석보상절의 석은 석가모니. 태어날 때부터 열반에 드실 때까지 80세를 사셨죠. 80년 동안의 일생과 그때 고행을 하고 깨달아서 설법한 경전 내용이 석가모니의 일생 이야기예요. 석보라고 하죠. 그 내용 중에서 자세히 할 것은 자세히 할 상, 간략히 할 것은 간략하게 할 절 해서 석보상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진 조선시대 최초의 훈민정음 불교 경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짝을 이루는 월인청강지곡은 불교의 진리를 보통 이제 달에 비유를 하죠.
그래서 진리, 달월, 그 다음에 도장인자인데, 이 도장이 어디에 찍히냐면 천개의 청강에 똑같이 도장 찍히는 것처럼 부처의 진리가 온 세상에 두루하다라는 것을 노래곡해서 월인 청강지곡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교 경전을 항상 부처님이 설법을 하든지 안 하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하고 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는 노래로 끊으려는 거를 개송이라고 하는데 이 월인 청강지곡은 개송의 성격을 띠고 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조선시대 이어서 읽어주세요. 조선시대에는 옛 곡조의 노래 가사만 바꿔 부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불교 경전의 형식은 부처의 설법 내용을 전한 뒤에 요약한 개송이 이어지는 산문, 운문 순서로 되어 있다. 산문, 석보상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운문, 월인청강지곡이 등장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이 두 책은 바늘과 실처럼 한 세트요, 둘이 묶여야 온전한 불교 경전의 형식을 갖춘 책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석보상조를 지을 때 이미 월인청강지곡이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요. 언젠가는 하나로 합쳐져야 할 운명이었다. 그리하여 1459년 세조는 이 두 책을 드디어 합편하였다. 조선의 최초 대장경 월인석보는 그렇게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불경의 강설, 개송의 형식을 따르자면 제목이 석보월인이 되어야 한다. 실제 지어진 순서도 석보상절이 먼저였으나 수양대군은 자신이 왕이 된 지 5년 후인 1459년 아버지 세종의 노래 월인청강지곡을 앞세우고 아들인 자신의 산문 석보상절을 순서를 뒤로 하여 월인석보의 순서로 완성한다. 월인석보는 조선식 대장경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이 세 책은 부모와 자식이 대를 이어가며 쓴 책이요. 둘이 합해 하나가 되고 나누면 세 시대는 다즉일 일즉다의 화엄 사상을 실현한 책이라 하겠다. 앞으로 석보상절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함께 이 세 책을 동행무진 누벼야 할 것이다. 이름이 비슷하다고 헷갈리면 안 된다. 하지만 이 셋의 존재가 각자를 오롯이 드러내는 관계임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너무 잘 읽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세 책의 상관관계를 아시겠죠? 석보상절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600곡의 월인청강지곡이 바로 이어서 만들어지는데, 두 개 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그 유교 국가에서 얼마나 불교책을 만드는 것을 이제 방해를 했던지. 그러나 어쨌든 이 석보 월인의 순서로 만들어진 책이 어떻게 거꾸로 월인 석보가 됐나 이거에 대한 거는 사람들이 의문을 품지 않는데 이 의문을 품어야 됩니다. 아버지 세종의 글을 앞세우고자 이 조선시대에는 부처님이나 왕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예 줄을 바꿔서 써요. 아버지보다, 부처님보다 내가 한 말을 위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월인석보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600년 동안 이제 공손과 존경의 그 태도를 지녔으면 충분하다. 21세기에는 다시 자리를 바로잡아서 석보월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제 주장이어서 이 책은 석보월인의 순서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요거부터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석보상절과 월인청강지곡의 완성 속도는 세계 한 9대 불가 사이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24권의 대작 석보상절과 600여 수의 대서사시 월인청강지곡의 분량과 완성 속도는 어떠했을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네스북에 오를 만합니다. 엄청 빨리 지어졌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을 수가 있지? 아무리 지금 21세기 뭐 이 데이터베이스가 다 만들어져 있고 그냥 검색만 하면 다 나오고 이미 팔만대장경이 다 타이핑이 돼서 무슨 대만 대장경이니 일본 뭐 대정신수 대장경이니 뭐 우리나라에도 그 팔만대장경에 지금 우리 그 봉선사의 문어 워른 스님이 다 이제 그 한글 대장경으로 번역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또 뭐죠? 동국역경원에서 그 불러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아서 제가 책을 내는데도 지금 뭐 이 60대가 되도록 3권밖에 못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달 만에 24권. 또 그거보다 훨씬 빠른 그걸 보자마자 600곡의 노래를 어린 청강지곡을 세종이 짓는단 말입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만하죠. 21세기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한다 해도 훈민정음 반포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죠? 기록을 했나? 기록했죠. 깜짝 놀랐네. 요새 제가 깜빡깜빡해서. 예. 21세기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한다 해도 훈민정음 반포 10개월 만에 이렇게 방대하고 훌륭한 산문과 운문을 짓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진짜. 이 책이 훈민정음 창제 때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전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종 혼자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문자를 어떻게 혼자 만듭니까? 혼자 아무리 천재라도 만들었다고 해봐도, 그렇게 쳐도,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사용이 되는지, 내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지, 뭔가 오류는 없는지, 모순은 없는지, 이런 거를, 뭐, 1차, 2차, 3차 계속 검증과 검토를 이제 해야지 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 조선왕조실록에 거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가 뭐 세종이 혼자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신미대사는 없었다, 뭐 수양대군이 10달 만에 24권의 석고상절을 지었다. 저는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력자들이 있었다. 집단지성의 힘이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그러면 세종과 세조의 천재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업적을 축소하려고 하느냐? 아닙니다. 그 두 분은 정말 하늘이 내린 천재들이에요. 늘 이야기하지만, 세조는 14년밖에 그 왕노릇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32년을 했는데, 세조보다 2배 이상 했죠. 세조도 세종만큼 30년 넘게 왕 노릇을 할 수 있었다면 세종을 능가하는 왕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문자를 만들고 책을 짓고 그리고 지금 이걸 흠을 찾아볼래도 거의 흠이 없어요. 심지어 오타 무슨 지금 제 책에도 사실 오타 같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세상에 그 얼마든지 쉽게 고칠 수 있는 근데 여기 이때는 목판에 새기고 뭐 금속 활자 한 글자 한 글자 다 집어넣어서 만들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놓으면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칠 게 별로 없다.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거의 완전 무결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진짜 뭐 신의 솜씨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런 작품들이란 말이죠. 이걸 왜 안 읽는지 저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력자들을 이제 우리가 월인속보 서문에서 볼 수 있고 능엄경원의 발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강경도감의 그 이제 등용된 인재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왕비, 왕자, 공주, 왕자의 부인, 또 공주의 사위,
그 또 친인척들 상궁에 이르기까지 정말 온 왕실 가족이 다 총동원이 돼서 이 책을 10단계의 그 절차를 거쳐서 훈민정음 불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봉선사가 능엄도량이 또 해서 그 능엄경 언해를 한번 이제 전문반 또는 대학원반으로 같이 공부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지금 듭니다. 월인석보 서문에는 책에 자문단으로 명기된 11명의 동참자, 우리 여러 번 봤죠? 등장합니다. 정독을 해 나가다 보면 석보상절에서는 김수원이 증수석가보를 만들었다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도 한몫을 하고요. 월인석보는 엄청나게 책이 그 깊이가 말도 못하게 철학적이고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신미대사가 관여하셨을 거라는 그런 이제 목소리가 이렇게 들릴 때가 있죠. 과연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한자 한자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꼼꼼하게 이제 책을 읽은 독자라면 세종과 세조가 이 석보상절과 월인청강지곡을 짓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춘 불교 대학자임을 믿어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읽기를 거듭할수록 이것은 하나의 천재의 단독 작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에 없던 문자를 창조한다는 거, 그 새로 만든 문자로 불교 경전의 엑기스만을 모아서 완성도 높게 책을 편찬한다는 거, 이거는 집단지성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석보상절에도 월인청강지곡에도 월인석보 서문에는 10명, 이제 11명의 자문단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다고는 나오지 않고 세조가 이 책을 만들 때 틈만 나면 이 11명의 집단 지성에게 물어보았다라고 이제 명기가 되어 있죠. 샘이 깊은 물은 어, 시내를 이루어서 바다로 모인다. 이게 이제 용비어천가 1장의 노래지 않습니까? 이 불교 경전을 훈민정음으로 쓴 것도 이런 노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집단 지성의 힘이 빛나는 훈민정음 대장경의 다빈치 코드 36쪽입니다. 현재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다고 알려진 사람은 신미대사가 이제 제일 머리로 이렇게 자리에 서 있고 석보상절의 저본으로 추정되는 증수석가보를 편찬한 김소은이 기록에 나오는데 신미대사의 아우입니다. 동생이에요. 지금도 충북 영동에는 영동김 씨가 이제 씨족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문에는 그들이 족보에 훈민정음 창제와 그 문자를 활용한 석보상절과 월인석보 편찬에 관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중앙승가대학의 그 대학원에 이제 그 특강을 하러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 그 대학원생 이제 스님이 석보상절을 누가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다짜고짜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세조 혼자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럼 누구랑 지었단 말입니까? 막 이렇게 뭐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서 저는 김소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 스님이 김소은의 후손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 그 이제 족보에 그런 기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뿐이겠는가. 석보상절과 월인청강지곡을 합하고 수정 보완해서 황골 탈퇴시킨 월인석보라는 책은 거의 뭐 또 다른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총 11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해갑존자 신미, 판선종사 수미,
판선종이에요. 선종의 이제 그 으뜸이신 스승 수미 스님, 판교종사, 교종의 으뜸이신 설준 스님, 연경사가 그때는 굉장히 큰 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연경사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주지 홍준, 전 회암사 주지 효운. 지금 회암사는 봉선사의 말사이지만 고려시대 최대 국찰이었다고 하고 지금 거의 경복궁과 똑같은 그런 이제 구조로 어마어마한 유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 대자사 주지 지혜. 지금 여기에 그 없어졌는데 터는 남아 있고 일산에 이 대자사 그 터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왕실 사찰이었어요. 주지 지혜. 전 소요사 주지 해초. 소요사는 지금의 자제함이라고 소요산 생각이 들고요. 대선사 사지 스님. 그 다음에 하결학조 너무 많이 들어봤죠? 신미대사의 수제자 봉선사를 창건하고 주지를 하셨던 하결학조 스님, 가정대부 동지중추원사 김소은 이렇게 11분이에요. 이 그림도 좋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도 그 표지를 할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소은 빼고 모두 스님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석포상절 월인석포 지을 때 자문단이요.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만들었어요. 훈민정음 사용 설명서인 훈민정음 해례본이 이제 또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관여한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해례본에는 정인지의 또 이제 후기가 들어있죠. 훈민정음으로 쓴 첫 번째 자문단의 그 책의 자문단으로 이 11분이 월인석보에 등장한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나다라를 모르는데 가나다라로 쓰인 월인석보 책을 자문할 수 있을까? 훈민정음의 전문가들이래야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훈민정음을 모르는데 아무리 불교 관련 책이라 하더라도 훈민정음으로 쓴 책에 대해서 왕에게 왈가왈부 자문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다. 한 발자국만 더 나가볼까요? 뭡니까? 세조는 1459년에 월인석보를 편찬을 하고 그 2년이 지난 다음에 1461년에는 아예 경전을 간행하는 강경도감을 설치를 해요. 지금 우리로 치면 뭐쯤 될래나, 글쎄, 지금은 이런 그 기관이 없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국립 무슨, 이제, 그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책들을 간행하는 곳, 뭐 국립중앙도서관 더하기 그 이제 국립 뭐 서울대 규장각 더하기 뭐 이런 것들을 뭐 국립국어원 더하기 뭐 이런 것들을 다 합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현재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모든 주요 경전을 훈민정음 불경으로 만듭니다. 능엄경을 필두로 해서 법화경, 금강경, 반야신경, 아미타경, 원각경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이게 1462년부터 1467년 5년 사이에 67년까지 세조가 왕을 하고 있었죠. 6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훈민정음 불경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11분의 집단지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강경도감에서 신미대사는 모부자 수심결, 사법어, 몽산 화상법어를 아예 훈민정음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훈민정음이란 문자가 아주 우수하다, 독창적이다, 과학적이다, 체계적이다, 합리적이다 라는 걸 달달 외우면서 이제 살았어요. 이 단어에만 열광한 채만 우리 한글은 정말 대단해. 이 세상에서 최고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지만
무엇이 우수한지 과학적인지를 설명하시오. 이런 시험 문제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뭐가 우수하죠? 뭐가 과학적이죠? 뭐가 체계적이죠? 뭐가 합리적이란 말이죠? 다른 나라 문자는 뭐 그런 게 없을까? 문자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말로 사용되고 문장으로, 책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세상에 뭐 그 6,800개 정도의 언어가 존재한다고 해요. 그리고 문자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언어를 쓰지 않아서 죽은 말, 차어가 되고 또 죽은 문자가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사라지고 있어요. 훈민정음은 600년 전에 태어나서 얼마나 그 조선시대의 한문, 중국 글자를 쓰는 사람들의 반대를 받았습니까? 그걸 무릅쓰고 계속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싱싱한 그 화로처럼 세계를 좁다하고 헤엄을 치고 한류 문화를 리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훈민정음으로 지어진 첫 번째 책인 석보상절 그리고 월인청강제국 덕분이라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그것을 쓴 대표 저자들 세종과 세조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싶지 않아서 눈 감고 있는 이 11분보다 더 많은 집단 지성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만나러 가는 첫걸음을 석보상절 서문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보상절 서문 앞에 근데 먼저 다른 책이 있어요. 훈민정음 언해로 만들어진 훈민정음 언해 해례본 사용 설명서죠. 사람들은 훈민정음을 얘기할 때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많이 들어봤죠. 이 세종이 지은 훈민정음의 책 서문을 이제 거의 외웁니다. 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다 외웠어야 돼요. 이 서문이 월인석보에도 등장을 한다는 거. 월인석보의 차례가 훈민정음으로 쓴 서문,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의로 시작돼 이제 그 예의는 예를 들어서 이 훈민정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일대기를 8개의 그림을 그린 팔상도, 석보상절 서문, 월인석보 서문, 월인석보 본문 이렇게 이제 월인석보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월인석보가 불교책인데 왜 훈민정음 그 해례본이 먼저 나오지? 그거가 의심스럽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 그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죠. 이 책의 목표가 도대체 뭐죠?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쉽게 학습하게 하기 위한 학습서의 역할이 있단 말이죠. 그럼 먼저 만든 새 글자 훈민정음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그걸 익혀야 석보상절이고 어린성공지곡이고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훈민정음 언해 해례본이 제일 먼저 첫 번째 책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 독자가 만약에 우리가 세종이에요. 우리가 세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글자를 만들어 보자고요. 어, 그 우리 할머니, 어머니 아니면 지금 제 나이 또래에도 한국의 여성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소외된 그런 계층들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학교 같은 게 아직도 이제 그 문화센터 같은 데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은 가장 이제 감명 깊은 시들은 사실은 그 할머니들이 어 뭐 70, 80, 뭐 그 90이 다 돼서 한글을 떼요. 한글을 배워서 자기의 인생을 시로 쓴 겁니다. 근데 뭐 그 시가 무슨 시인들처럼 막 그 연말을 하고 수련을 거치고 무슨 문예창작과 대학을 들어가서 쓴 시가 아니라 자기의 그 평생 인생을 살면서
그야말로 한으로 이렇게 응어리진 거를 그대로 이렇게 이제 쏟아내는 그런 글인데 그 글은 어, 읽다 보면 진짜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거의 100살 된 노모하고 이제 자기랑 거의 80살쯤 됐겠죠. 이제 한글 학교를 늙어서 가게 됐는데 그 100살 된 할머니가 도시락을 싸준다는 거예요. 80된 딸한테. 예, 근데 어, 그 도시락을 싸갖고 가서 한글을 배우라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그 엄마죠, 100살 된. 그러나 젊었을 때 자기가 학교 간다고 했을 때에는 엄마가 낫을 들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학교 못 가게. 일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진짜 그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무슨 진짜, 강아지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 뭐 이럴 정도로 노동력이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글을 몰라서 딸이 평생 고생하고 사는 걸 보고 이 엄마가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그래서 그런 글을 쓰면 그거 이제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 세대에 고생한 거, 우리 할머니 세대에 고생한 거,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그래서 가장 감명 깊고 가장 많이 울게 되는 시인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여자는 대학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의식이 팽배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들이 50대가 되어서 이제 뒤늦게 대학에 가거나 70대, 80대의 한글 학교를 다니면서 글자로 열린 새 세상에 태어나서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1세기도 그런데 600년 전에 1440년대에 양반 중심의 남자만이 존중받아야 되고 여자는 아주 이제 하대받는 그런 계급 사회에서 그런 조선에서 중국의 한자로만 이루어진 문자의 철옹성, 철로 된 성벽 바깥에 있던 사람들, 백성이라고 불리는 보통의 평민들, 노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여자, 이런 힘없는 사람들은 어떠했을까? 문자는 그 시대 특별한 권력들의 아주 소유물이었어요. 힘없는 보통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자 세계를 열어준 사람이 세종 임금인 거죠. 조선의 백성들 모두에게 그 특권을 나눠준 겁니다. 마치 이것은 신라의 원효가 왕족과 귀족만 읊조리던 그 당시 불교의 부처와 나무아미타불을 신라 백성 모두에게 알려준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혁명이죠. 이제 그 마음자리에 서서 아들 수양대군의 입을 통해 세종이 명하고 아들 수양이 지은 석보상절 서문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서문의 형식은 본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본문을 해설하는 주석, 세주, 가늘게 썼다고 해서 세주, 좁게 한 칸에 두 글자씩 썼다고 해서 협주라고도 부르는데 그걸 저는 훈민정음 대사전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주석을 일일이 풀이하다가 보면 본문의 맥락이 끊깁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유려한 수양대군의 육성, 그야말로 수양대군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걸 듣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석은 현대어 번역하고 제가 이제 해설하는 데에서 충분히 살리기로 하면서 본문 중심으로 이 책을 한번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이야기고 서포상절의 서문은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빨리 달렸나 봐요. 어떠셨어요? 어, 정봉길 보살님, 예, 지금 봉선사가 엄청 바쁜가요? 마이크, 마이크가 네, 꺼- 바빠요. 네.
예, 내일 진산식 네. 어떻게 하나요? 이게 저기가 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 일단은 아, 손님, 지금 전국의 스님들이 나오시니까, 전국의 스님들이 다 와요. 네, 와, 너무 어마어마했겠네요. 어, 네네네. 자성스님, 뭐, 자선스님도, 성무원장님, 총무원장 스님, 음, 하여튼, 네네네네. 예, 예, 우리 몇천 명이 불교계, 오시니까, 좀, 주요 인사들은 다 모이네요. 내일, 저기 뭐야, 멋있는 사진 네네네네. 찍어서 좀 올려주세요. 예, 어, 아유, 어,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기 지금 연구원도 일하느라고, 예, 지금 차 대접 때문에, 손님 예, 맡으셔서, 9시, 아니, 소임은 아니래도, 이제 왔다 갔다 그쵸. 수발해야 되니까, 네네네. 그게 뭐 네네네. 지금 소임이죠. 전뭐 사진 찍을 상황이 음, 없어요. 네. 지금 정봉길 네네네네. 조은숙 그래서, 보살님은, 네, 지금, 봉선사, 걸어다니는 봉선사예요. 지금, 정봉길 보살님은 봉선사에 다니신 지 몇 년 되셨어요? 한 40년 됐죠? 40년이요. 그러니까 철들어서 계속 봉선사에 다니신 거예요. 지금 뭐, 이제 20살에 음, 다녔다 하면은 60살밖에 안 되셨네. 음, 아, 어쨌든 지금 김숙 반장님도 들어와 계시는데 바쁘신 것 같고, 지금 뭐 조은숙 네. 보살님, 예, 음, 또 이 이름 잘 모르겠네. 뭐 이렇게 이상하게 써놓으신 이어진, 분 누구신가? 음, 예. 하여튼 오늘 제가 여기 시간으로 9시부터 시작하는데 저기, 아까 이제 조금 일찍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얘기했는데, 한 15나라에서 10대, 20대 학생들이, 여학생, 남학생들이 그 반에 꽉 차요. 그래갖고,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뛰어가야 될 판인데, 그래서 다음에도 이렇게 한 20분 일찍 시작하고, 조금, 저기 뭐야, 휴식 시간 없이 일사천리로 가는 방향으로 제가 이거 포기할 때까지 제가 이거 이제 젊은 애들하고 이게 공부에 진짜 때가 있구나. 이거 매일매일 6시간은 이건 너무나 무리야. 막 이제 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걸 왜 신청을 했든고, 막 24년 만에 신청을 한 터키어 강좌거든요. 옛날에 2000년도에 왔을 때는 이런 랭귀지 스쿨이 없었어요. 이 대학에. 근데 이 대학이 커져가지고 지금 랭귀지 스쿨이 돼 있고, 지금 뭐 15개, 20개 나라에서 학생들이 오고 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게 운영이 되는데 24년 만에 학생이 되는 그 기분이 얼마나 어제 좋은지 발걸음도 가볍게 갔다가 완전히 물 먹은 소음처럼 돼갖고 와가지고 숙제들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다 해?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이 숙제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뭘 언제까지 해? 오늘까지 해야지. 그러면서 터키어 선생님이 이제 막 뭐야 풍채가 우람한 그리스인 조르마 같이 생긴 이제 남자 선생님인데 매일 수업하는데 뭐 언제까지 숙제를 낸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쩌렁쩌렁쩌렁 그런 목소리로 또 재밌는 게 여기 터키에 으 발음이 있어요. 딴 나라는 으 발음이 없거든요. 근데 이라크 사람이 하나 온 거예요. 남자가. 근데 여기는 터키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라크를 으락이라고 발음을 해요. 으락. 그래서 질문이 네 이름이 뭐냐?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몇 살이야? 이걸 계속 이제 서로 물어보게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이가 좀 있어요. 50대예요. 저는 이라크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라크 사람입니다를 계속 해갖고 남자 선생님이 열이 나서 막 이라크라니까
해봐! 으락! 으락! 하여튼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하여튼, 진짜 그렇게 많은 인종 전시장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한번 그 학생들하고 친해지면 사진도 찍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석보상절의 그 편찬 의도, 누가 들어있었고, 어떤 집단지성이 들어있었고, 이 석보상절에 그 숨어있는 많은 그 의미들, 함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시고, 제가 거기에도 썼지만,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11월 18일 날 그 우즈베키스탄의 한국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을 다 이렇게 이제 그 모여서 하고 모여서 이 석고상절 특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자흐스탄에는 직접 갈 거고 슬로베니아 이제 뭐 그 유럽 쪽인데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뭐 헝가리 뭐 인도, 카자흐스탄, 또 하여튼 제가 갈 수 있는 모든 나라들의 이 제가 책을 100권 정도 기증을 받았어요. 그 종정 스님과 미국 대학 교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 유라시아에 전부 다 이 책을 기증을 하고 제가 저자 특강을 하고 그러고 이제 내년 8월까지 열심히 세상의 석고상절을 세계화하는데 앞장서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혹시 이 책을 더 자세히 배우고 싶다고 한다면 지금 가와세 선생님 오늘 인도 그 네루 대학에는 행사가 2개나 진행 중이라서 지금 산토시 교수님이 유튜브로 듣겠다고 연락을 해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제 세계적인 석보상절 원인석보 그 대학이 되기를 이제 발언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발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 공부한 가피공덕으로 이번 한 주도 아주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